강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러분, 제가 태식이한테 속아서 2억을 날렸습니다. 경로당 친구들이 모두 놀랐다. 태식아, 50년 친구라고 믿고 전세금을 다 맡겼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투자하지 않았을 거야. 태식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석이야, 나도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일부러 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강석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 확실하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소개비 받는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6개월간 투자했다고 거짓말했어?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71세 강석은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다음 달이면 만료됩니다. 집주인은 이미 통보했습니다. 어르신, 재계약은 어렵겠어요. 집을 팔 계획이라서요. 강석의 통장에는 돌려받을 전세금 2억과 평생 모아둔 예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으로 혼자 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이제 정말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즘 강석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였습니다. 처음에는 1억 5천만 원으로 적당한 크기의 전세집을 구하고 남은 1억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1억을 예금에 넣어도 연간 100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월 8만 원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들 민수도 자영업을 하느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까지 겹쳐 강석에게 용돈을 드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오히려 강석이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강석이 문을 열자 환한 웃음을 지은 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강석과 같은 나이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우정이었죠. 태식은 항상 활기차고 사업 감각이 뛰어나 여러 사업을 성공시키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석이야, 오늘 날씨 참 좋지 않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은 전세 계약 만료와 이사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태식아, 다음 달이면 나가야 해.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 태식은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로 이사 갈 거야? 강석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1억 5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알아보고 있어. 남은 1억으로는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은행 이자로는 생활이 안 돼. 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이야, 그럼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내가 요즘 아주 좋은 투자를 알게 됐거든.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산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시계 바꿨네? 꽤 비싸 보이는데? 강석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 요즘 투자를 좀 잘해서 여유가 생겼어. 강석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1억으로 노후를 걱정하는데 태식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는데? 강석이 관심을 보이자 태식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석이야,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돈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손해라는 거 알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야. 태식의 말에 강석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요즘 가장 고민하던 문제였거든요. 태식은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투자 공부를 좀 했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 노후 보장형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더라고. 정부에서 인증한 것도 있고 안전성이 보장된 상품이야. 강석은 태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식은 늘 신중하고 사업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으니까요. 더욱이 태식이 직접 투자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상품인데? 강석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투자 설명서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부동산 전문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인데 서울 강남 지역 오피스텔과 상가를 매입해서 임대 수익을 내는 거야. 원금은 100% 보장되고 연 8%의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 강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 8%라면 1억으로 연간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행 이자의 8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야? 태식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이미 6개월 전부터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어. 매달 정확히 33만 원씩 들어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어. 태식은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투자 수익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계좌에 들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석은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태식이 직접 투자하고 6개월간 꾸준히 수익을 얻고 있다니 분명 안전한 투자인 것 같았습니다. 태식이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석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내가 지금 혼자 살잖아. 굳이 큰 집이 필요해? 차라리 5천만 원으로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작은 집을 구하고 2억을 투자하는 거야. 강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2억을? 그럼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석이야. 생각해봐. 혼자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요즘 5천만 원이면 깔끔한 원룸이나 투룸 얼마든지 있어.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태식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려 봤습니다. 2억을 투자하면 연간 1,600만 원이야. 월 133만 원씩 들어온다고. 이거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해. 혼자 사는데 월 133만 원이면 얼마나 넉넉해? 강석은 숨이 막혔습니다. 월 133만 원이라니 정말 꿈만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쪼들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니요. 하지만 태식아, 2억이면 내 전 재산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강석이 망설였습니다.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6개월간 해봤는데 정말 안전해. 그리고 원금 100% 보장이라고 했잖아. 설령 수익이 안 나와도 2억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태식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석이야, 사실 내가 이번에 투자금을 늘리려고 해. 1억을 더 넣을 생각이야. 그런데 너도 관심 있으면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강석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태식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혼자 사는데 큰 집이 필요할까? 5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만한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억을 투자해서 월 133만 원을 받는다면 정말 걱정 없는 노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한 거지? 강석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태식은 가슴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50년 친구로서 보장할게. 이건 진짜 확실한 투자야. 나도 이번에 전 재산을 다 넣을 생각이야. 우리 같이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 보자. 태식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 이런 좋은 기회는 금방 마감되거든. 다음 주까지만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 그리고 내가 이사도 해야 하니까 시간도 맞잖아. 그날 밤 강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식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작은 집을 구하고 2억을 투자한다면 월 133만 원.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태식이 6개월간 꾸준히 수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설득력이었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월 8만 원밖에 안 되는데 투자하면 월 133만 원이라니 16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더욱이 태식도 전 재산을 넣겠다고 하니 정말 확실한 투자인 것 같았습니다. 50년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혼자 사는데 정말 큰 집이 필요할까? 강석은 이 집을 둘러봤습니다. 방 3개의 거실, 주방.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5천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작은 집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관리하기도 편하고 청소하기도 쉬울 텐데요. 강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하겠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강석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50년 친구 태식을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태식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투자해 보려고 해. 2억을 투자하고 5천만 원으로 작은 집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전화 너머로 태식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이야, 정말 잘 생각했어. 우리 둘이 함께 하니까 더 든든하네. 내일 같이 투자회사에 가자. 마침 집주인이 급하게 전세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집을 빨리 팔려고 하는데 이번 주 안에 나가주시면 전세금을 지금 바로 드릴게요. 강석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투자 타이밍도 맞고 집도 여유롭게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흘 후 전세금 2억을 받은 강석은 태식과 함께 투자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규모도 크고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입구에는 정부 인증 투자회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로비에는 성공한 투자자들의 감사 편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회사 김 대표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대표실에는 각종 표창장과 인증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식 고객님, 오늘도 오셨네요. 이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시군요. 김 대표는 태식을 마치 VIP처럼 대했습니다. 태식 어르신은 저희 회사의 모범 투자자세요. 6개월간 한 번도 늦지 않고 수익금을 받아가셨거든요. 강석은 태식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대표는 상세한 투자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2억 투자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세요. 저희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 강남 지역의 프리미엄 오피스텔과 상가입니다. 임대 수익률이 매우 안정적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석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손실이 날 가능성은 없나요? 김 대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원금 보장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2억을 투자하시면 연간 1,600만 원, 매달 133만 원의 고정 수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호받는 상품이에요. 태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석이야, 내가 벌써 6개월째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해. 매달 정확한 날짜에 수익금이 들어와. 2억 투자하면 월 133만 원씩 받는 거니까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될 거야. 김 대표는 태식의 말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월 133만 원이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는 정말 넉넉한 금액이죠. 아마 용돈도 많이 남으실 거예요. 강석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법적 용어들이 많았지만 원금 보장과 연 8% 고정 수익에 대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김 대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계약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검토받은 표준계약서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투자금은 오늘 바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투자 조건이 바뀔 예정이거든요. 특히 2억 같은 큰 금액은 더욱 빨리 마감됩니다라고 재촉했습니다. 강석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해야 하나요? 김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투자 상품일수록 빨리 마감되는 법이에요. 저희도 투자할 부동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태식이 강석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석이야. 나도 그렇게 했어.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해. 강석은 태식의 말을 믿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침내 강석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식도 말한 대로 1억 원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3억 원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투자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되었습니다. 강석은 휴대폰 뱅킹으로 2억 원을 투자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니 조금 아찔했지만 곧 월 133만 원씩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대됐습니다. 김 대표는 투자 증서를 건네며 첫 번째 수익금은 한 달 후에 지급됩니다. 매달 말일에 정확히 133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니 기대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식은 강석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석이야,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둘 다 완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너는 매달 133만 원, 나는 73만 원씩 받는 거니까 용돈 걱정은 끝이야. 강석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지만 태식의 6개월 경험과 투자회사의 전문성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5천만 원으로 작은 집만 구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2억을 투자하셨다고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석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태식 삼촌이 6개월째 성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정부 인증 회사야. 월 133만 원씩 받으면 아버지가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민수는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하세요. 2억이면 전 재산이잖아요. 강석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안심시켰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 없이 투자했겠니? 태식이가 6개월간 직접 해본 거고 회사도 정부 인증을 받았어. 그날 밤 강석은 투자 증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있는 고급스러운 종이에 인쇄된 증서는 정말 공식적인 문서 같았습니다. 월 133만 원의 고정 수익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석은 계산해 봤습니다. 월 133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정말 넉넉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로 8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아들 부부에게 용돈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석은 기대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0년 친구 태식과 함께하는 투자였고 태식이 이미 검증한 안전한 상품이었으니 분명 성공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수익금을 받게 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천만 원으로 살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작은 투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억 투자로 월 133만 원을 받으면서 5천만 원으로 구한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는 상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강석은 설레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입금일이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틀을 더 기다렸지만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수익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는 어때? 태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내 것도 확인해 볼게. 혹시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고. 30분 후 태식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석이야, 내 계좌에도 이번 달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 투자회사에 문의해 봐야겠어. 강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식도 6개월간 꾸준히 받던 수익금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석과 태식은 함께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현재 통화 중입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두 사람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길에 강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식아,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태식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6개월간 꾸준히 받았는데 투자회사가 있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문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니 책상과 의자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상해,
정말 이상해. 두 사람은 건물관리사무소로 내려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요? 2주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임대료를 3개월치나 밀렸더라고요.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투자회사라고 하면서 사무실 차리고 몇 달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강석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2억 원이라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태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6개월간 받던 수익금이 사기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석이야, 진정해. 분명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겼을 거야. 연락처를 다시 찾아보자.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의 휴대폰은 이미 꺼진 상태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도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강석과 태식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60대, 70대의 노인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투자회사에 돈을 맡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희도 2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제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다 넣었는데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할아버지는 저는 8천만 원 전세금이었는데 라며 절망했습니다. 강석은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태식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단체로 신고하러 가요.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강석도 동의했지만 태식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강석은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태식아, 너 왜 그렇게 조용해? 경찰 신고하는 것도 망설이는 것 같고. 태식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직 믿기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강석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6개월간 꾸준히 받았다던 수익금이 정말 진짜였을까? 혹시 태식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시니어 대상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태식 삼촌은 정말 피해자가 맞나요? 강석도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식의 6개월 투자 경험이 모든 판단의 근거였는데 그것마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태식도 자신처럼 순수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석은 태식과 함께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강석은 태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태식이 오늘따라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태식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강석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못 잤어. 잠이 안 오더라고. 하지만 강석은 태식의 불안이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민원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투자 사기 신고시군요.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 대상으로요. 강석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정확히 언제부터 이 회사와 거래를 하셨나요? 강석은 처음 태식을 만나 투자 이야기를 들은 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차례가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식아, 뭔 소리야? 너 6개월째 투자하고 있다고 했잖아. 태식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확히 언제부터 투자하신 건가요? 거짓말하시면 수사에 방해됩니다. 결국 태식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에 처음 투자했습니다. 그 전에 받았다고 한 수익금은 회사에서 미리 준 선수금이었어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소개비를 준다고 해서. 강석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식아, 그럼 너는 나를 속인 거야? 6개월간 안전하게 투자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 태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석이야,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 회사에서 소개비를 준다고 해서 너한테 추천한 건데, 나도 속은 거야.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런 수법을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척하면서 더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거죠. 어르신은 의도치 않게 미끼 역할을 하신 겁니다. 강석은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50년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소개비가 얼마였는데?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00만 원. 하지만 석이야, 나는 정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 500만 원 때문에 나를 속인 거야? 50년 친구를 돈 때문에? 강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석이야. 나도 1억을 넣었어. 내가 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 형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신고하신 이 회사는 이미 사기 신고가 100건 넘게 접수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만 해도 200명이 넘을 것 같고 피해 규모는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강석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억이라는 거금이 사라진 것도 충격인데 50년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형사님, 그럼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고 자산을 추적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액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신고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강석은 태식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몇 번 말을 걸어봤지만 강석은 무시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석이야, 정말 미안해. 나도 피해자야. 1억을 넣었다고. 소개비 500만 원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잃었어. 하지만 강석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태식아, 나는 내가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아. 석이야, 50년 친구인데 이럴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석은 발걸음을 멈추고 태식을 노려봤습니다. 50년 친구라면서 500만 원 때문에 나를 속였잖아. 6개월간 안전하게 투자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건 나도 회사를 믿었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태식의 변명에 강석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믿었다고?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왜 6개월간 투자했다고 거짓말했어? 태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소개비에 혹해서 친구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지만 돈 욕심이 없었다면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석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식 삼촌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정말 실망이에요. 민수야,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봐. 50년을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강석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친구를 잃은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강석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50년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더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건지 절망스러웠습니다. 태식의 배신이 밝혀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강석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50년 친구가 500만 원의 소개비 때문에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2억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태식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지만 강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석이야, 한 번만 만나자. 내 얘기를 들어봐. 나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강석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태식이도 결국 피해자 아니야? 라며 태식을 감쌌지만 대부분은 50년 친구를 그렇게 속이다니라며 태식을 비난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하지만 강석은 기력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바보였나 봐. 50년 친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뭘 믿고 살라는 거야.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는 통보였습니다. 집주인은 재계약을 원한다면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석에게는 더 이상 2억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어떠세요? 전세금 3천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강석은 현재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의 원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강석을 기다리고 있는 태식을 만났습니다. 태식은 수척해져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석이야, 제발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줘. 강석은 화가 나서 돌아서려 했지만 경로당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아,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났잖아. 강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석이야, 나도 정말 속은 거야.
소개비는 받았지만 내가 1억을 넣었다는 건 진짜야. 나도 너만큼 절망스러워.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믿지 않았습니다. 1억을 넣었다고? 그럼 증명해봐. 통장이라도 보여줘. 강석이 따져 묻자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통장은 압수당했어.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변명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태식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태식아, 내가 정말 1억을 넣었다면 왜 처음부터 거짓말했어? 6개월간 투자했다고 하고.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소개비를 받았다는 걸 말하기 부끄러웠어.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투자한 것처럼. 솔직한 고백이었지만 친구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석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태식아, 부끄러웠다고?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부끄럽지 않았어? 50년 친구를 500만 원에 파는 건 부끄럽지 않았어? 석이야, 나는. 태식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석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식아, 내가 만약 처음부터 솔직했다면 나는 투자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6개월간 안전하게 투자했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거라고. 경로당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친구들 사이에 깊은 금이 갔습니다. 일부는 강석 편을 들었고 일부는 태식도 피해자라며 동정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 안 해줄 거야? 태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강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식아, 나는 내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없어. 50년 친구라는 믿음을 돈으로 팔아넘긴 사람을 어떻게 믿어? 태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경로당을 떠났습니다. 남은 친구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지는 것을 지켜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은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석도 경로당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자신과 태식의 일로 편을 갈라서 있는 것을 보기 싫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강석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태식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걸까?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태식 삼촌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촌도 피해자인데. 하지만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몰라. 친구에게 속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강석은 이사를 마쳤습니다. 30년 살던 넓은 집에서 3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것은 마치 인생 자체가 축소된 기분이었습니다. 가구 대부분을 버리고 아내의 유품들도 많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아끼던 화분들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눈물이 났습니다. 새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15평 남짓한 원룸에 작은 화장실, 그리고 간이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이삿짐을 다 넣고 나니 움직일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의 거실만 해도 이 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강석은 남은 돈 2천만 원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 수익이 없어진 마당에 생활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월 80만 원씩 쓴다면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좋지 않까요? 하지만 강석은 완고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젊은 사람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어. 여기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사실은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속아서 이런 처지가 된 것도 부끄러운데 아들 집에까지 얹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강석은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해도 월세가 아닌 전세라서 다행이었지만 관리비와 생활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벌써 1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리다가 문 앞에서 멈춘 후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강석은 혹시 태식이 찾아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이런 일이 반복되자 강석은 밤늦게 문 밖을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태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배를 누르지 못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강석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매일 밤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배신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태식을 보기가 더욱 싫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1,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강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돈이 줄어들면 2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로당 친구 중 한 명이 강석을 찾아왔습니다. 석이야, 태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강석은 관심 없다는 듯 답했습니다.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석이야, 태식이가 많이 힘들어해.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혼자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태식이가 정말 1억을 넣었던 게 맞는 것 같아. 경찰서에서 확인됐다고 해. 강석은 놀랐지만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나를 속인 게 용서되는 거야?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이야, 50년 친구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50년 친구라면서 돈 때문에 나를 속였잖아. 그 때문에 나는 이런 쪽방에서 살게 됐어. 강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도 태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더 오래 서 있었습니다. 강석은 문틈으로 태식을 지켜봤습니다. 태식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석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돌아서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태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경로당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석이야, 태식이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 강석은 놀랐습니다. 고시원? 응, 집을 이미 팔았대. 빚을 갚느라고. 강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식도 자신처럼 집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2천만 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태식을 동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강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1년 반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투자 사기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지만 돈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더 지나자 태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석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던 태식이 갑자기 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태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경로당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태식 소식을 물어봤습니다. 태식이 요즘 소식이 없어. 고시원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강석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태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날 밤 강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고 태식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석은 태식이 지낸다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태식이라는 분은 사흘 전에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신지는 모르겠고 라고 했습니다. 강석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태식이 어디로 간 걸까? 혹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닐까? 50년 친구가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태식의 안전은 걱정됐습니다. 강석은 경로당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태식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태식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그렇게 강석의 인생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친구는 사라지고 정말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하는 걸까? 2억을 잃은 것도 아프지만 50년 친구를 잃은 것이 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바닥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봉투였지만 강석은 직감적으로 태식이 남긴 것임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태식의 악필이 보였습니다. 손글씨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이야,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매일 밤 내 집 앞에서 서성였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너를 실망시킨 내가 부끄러웠어.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나는 정말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했어. 소개비 500만 원에 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너에게 도움이 되는 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 나도 실제로 1억을 넣었어. 집도 팔았고 지금은 정말 무일푼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50년 친구를 잃었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이해해. 고향에 가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다. 미안하다, 석이야. 강석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태식이 정말 고향으로 내려갔다니 안도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택배 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태식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고향에서 나는 사과와 함께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석이야, 고향 사과가 맛있게 익었다. 우리가 어릴 때 함께 따먹던 그 사과밭이다. 너도 기억하지? 중학교 때 소풍 와서
몰래 사과 훔쳐 먹다가 농장 아저씨한테 혼났던 일 말이야.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구나. 5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500만 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바보였다. 석이야, 나는 여기서 품삯 받으며 살고 있다. 농사일이 힘들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지고 있어. 너한테 진 빚을 갚을 방법을 찾고 있다. 비록 2억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돌려주고 싶어. 사과 맛있게 먹어. 그리고 건강해라. 강석은 사과를 하나 깨물어 봤습니다.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 태식과 함께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농사일 하느라 휴대폰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쌀과 함께 10만 원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석이야, 일주일 품삯이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조금씩 모으고 있어. 2억을 다 갚으려면 평생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다. 강석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태식이 품삯으로 번 10만 원을 보내다니 71세의 나이에 농사일을 하며 자신에게 빚을 갚으려는 태식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태식에게서 총 4번의 택배가 왔습니다. 매번 10만 원씩 총 40만 원과 함께 고향의 농산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태식의 근황과 함께 변함없는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 71세의 나이에 농사일을 하며 자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5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슬펐습니다. 강석은 결심했습니다. 태식을 만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태식이를 만나러 고향에 다녀올까 해. 민수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야, 50년 친구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태식이도 나름대로 속죄하고 있는 것 같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겠어. 이틀 후 강석은 버스를 타고 태식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태식을 물어보니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서울에서 온 태식이 말씀이세요?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일해서 농장주가 좋아해요. 마을 사람의 안내로 과수원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태식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도시적이던 태식이 농부 복장을 하고 일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까맣게 탔습니다. 강석이 다가가자 태식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석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태식의 목소리에 기쁨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아, 내가 보낸 사과 잘 먹었어. 그리고 돈도 받을 수 없어. 강석이 말하자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석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비록 적은 돈이지만 태식아, 71살에 품삯 받아서 나한테 보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만해. 강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태식은 손을 털며 강석 앞에 섰습니다. 석이야, 나는 정말 미안해. 50년 친구를 돈 때문에 잃었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강석은 태식의 거칠어진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식도 자신처럼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힘들지만 50년 친구를 잃을 뻔한 것이 더 큰 상실이었습니다. 태식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50년 친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강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강석은 태식이 지내는 작은 숙소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에 고향쌀로 지은 밥이었지만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라 따뜻했습니다. 석이야, 정말 미안해. 나는 평생 이 죄를 지고 살 거야. 태식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강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식아, 이제 그만해.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다만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지.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소개비를 받는다는 걸 말했어야 했는데. 부끄러워서 숨겼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 거지. 태식아, 그런데 너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강석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여기서 마음도 정리하고 돈도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강석은 태식에게 제안했습니다. 태식아, 서울로 돌아가자. 혼자서는 힘들어. 내 작은 집이지만 함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석이야.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지내다가 갈게. 내가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틀 동안 함께 지내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추억부터 최근의 일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50년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석이 서울로 돌아오기 전날 밤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이야, 내가 모은 돈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태식은 봉투를 꺼내 강석에게 내밀었습니다. 50만 원이야. 품삯으로 모은 거지만 받아줘. 강석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식의 간절함에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태식아. 하지만 이건 빚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으로 받을게. 서울로 돌아온 강석은 태식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식은 농사일을 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있었고 마음의 평안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강석도 작은 집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태식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번 돈으로 작은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강석과 태식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두 사람의 화해를 기뻐했습니다. 역시 50년 친구는 다르네. 이런 일로 갈라질 수는 없지. 경로당에서의 일상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강석과 태식은 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시니어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이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죠. 강석이 말했습니다.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어요. 6개월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투자 사기 범인들이 잡혔고 일부 자산을 회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석은 300만 원, 태식은 15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잃은 돈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석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태식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강석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이것도 감사한 일이지. 무엇보다 너라는 친구를 다시 찾은 게 더 큰 수확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석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의 우정이 회복되었고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놀러와서 작은 집이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나름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며 더욱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석과 태식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석이야, 우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있는 것 같아.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 말이야. 태식의 말에 강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태식아. 2억을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어. 건강, 가족, 그리고 진정한 친구.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나를 속인 줄 알고 원망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지. 나도 8%라는 높은 수익률에 혹했고, 너도 소개비에 혹했고, 태식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그런 욕심을 부릴 게 아니었어. 평범하게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진짜 행복인데 말이야.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석이야, 우리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서로 지켜주자. 욕심 부리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강석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태식아.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 소중하게 보내자. 그날 밤 강석은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2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우정의 의미,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깨달았습니다. 50년 우정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71세. 늦었지만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